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8월 25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경제 잡박사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 이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관망세 속에서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 지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앞으로 경기 침체 위험성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은 동시에 물가 억제 의지도 분명히 했는데요. 과거에는 물가가 잠깐 2%를 넘었을 때 괜찮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새로운 원칙도 내놨습니다. 다소 매파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음에도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발언 직후 옵션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가 크게 뛰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세에 가세를 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증시 마감 시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밤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회의에서 고용 둔화를 언급하며 정책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자 주가가 탄력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우지수 1.89% 상승하며 작년 1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1.88%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 1.52% 오르며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 이후 높아졌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연설 직후 91.5%까지 급등했지만 현재는 75%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 조정의 여지를 내비쳤지만 전반적인 스탠스는 신중함에 무게를 뒀습니다. 9월 FOMC 이전 발표될 고용과 물가 지표가 최종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산 가구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가구에 대해 대대적인 관세 조사를 시작했다며 50일 내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발표 직후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RH, 윌리엄 소노마 등 주요 가구 주가가 최대 5% 하락했습니다. CNBC는 이번 조치가 금리 인하 지연과 소비 위축 그리고 공급망 의존도를 고려할 때 오히려 미국 가구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핵심 변수는 PC 물가 지표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9%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전달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 발표되는 엔비디아 2분기 실적도 관심에 쏠리고 있습니다. AI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과 함께 발표될 가이던스가 시장 심리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국제유가가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석유 수요 회복 기대가 반영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공급 불안도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제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세컨더리 관세 가능성도 거론돼 시장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테슬라는 6% 넘게 뛰었고 알파벳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는 2%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애플도 1%대 강세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증권가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며 실적 기대감에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가늠자인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는 금리 인하로 산업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4.25% 올랐습니다. 또 인텔은 미국 정부가 10%의 지분을 투자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정하면서 주가가 5%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니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고 보고 지연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사량의 사고는 사고 인지 후 1일 또는 5일 이내 보고해야 하지만 테슬라는 수개월 뒤에 보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테슬라는 데이터 수집 지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니사는 감사 절차를 통해 원인과 범위를 전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의 안전성과 최근 시작된 로보택시 서비스의 적절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테슬라의 대응과 조사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테슬라 6%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버블 논란의 분수령은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전망입니다. S&P 500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달하며 실적에 따라 지수 전반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EPS 48%, 매출 53% 증가로 여전히 고무적이지만 지난 분기보단 둔화된 성장세가 관찰됩니다. 특히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이 이번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중국 수출 재개와 에지2 후속집, B30 전환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 역시 투자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낙관론과 거품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실적은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시리 업그레이드를 위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자사 서버에서 실행 가능한 맞춤형 제미나이 훈련을 구글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기존 애플 인텔리전스 챗봇과는 별도 협상입니다. 이번 협의가 전해지면서 구글 주가는 3% 가까이 상승, 애플도 1% 넘게 올랐습니다. AI 패권을 둘러싼 빅테크 협력 전선이 급속히 개편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가 구글 클라우드와 6년 계약을 체결하고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에는 구글 데이터 센터 내 엔비디아 GPU 접근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메타는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수천억 달러 규모 투자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메타는 최근 AI 조직을 4개 부문으로 나눠 초지능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메타에 이어 오픈 AI까지 확보하며 AI 클라우드 경쟁에서 입지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강세 마감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어떤 기업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은 오일 기업이죠. 아람코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기업이 아람코죠. 아람코는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자이자 사우디 경제를 지탱하는 심장입니다. 오늘의 기업 로그 아람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람코의 뿌리는 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석유 탐사 경험이 부족했던 사우디 정부는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캘리포니아 아라비아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가 설립됐고 이것이 아람코의 전신입니다. 1938년 다만 유전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되면서 아람코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대에서 1950년대 동안 아람코는 미국 회사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 쇼크와 함께 산유국들이 자원 주권을 강화하면서 사우디 정부는 아람코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했습니다. 1980년에는 마침내 아람코가 완전히 국유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람코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서 사우디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국제 석유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람코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석유 기업입니다. 하류 원유 생산량은 약 1,000만 배럴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10%를 책임지는 수치입니다. 특히 가와르 유전은 단일 유전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아람코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아람코의 매장량은 2,600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엄청난 자원 덕분에 아람코는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며 국제 유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기록적입니다. 2019년 IPO 당시 기업 가치는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혹은 능가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기업이자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초거대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아람코의 IPO는 세계 경제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19년 리야드 증시에 상장된 아람코는 단숨에 세계 최대 IPO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모금된 자금은 약 300억 달러였습니다. 애초에 사우디는 뉴욕이나 런던 등 해외 주요 증시에 상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와 정보 공개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고 결국 자국 증시에만 상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람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람코는 막대한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이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아람코의 배당금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사우디 정부 재정 핵심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관광, 첨단 기술, 스포츠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 사례죠. 홍콩의 33배 크기에 달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 계획으로 자율주행,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가 집약될 예정입니다. 아람코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원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의 스포츠 투자도 아람코 자본과 연결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 뉴캐슬 유나이티드 인수, LIV 골프 투어 지원 등 대규모 투자가 모두 석유 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결국 아람코는 사우디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람코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 기업으로 자주 지목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아람코를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ESG 원칙을 강화하면서 아람코에 대한 투자 제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람코는 스스로를 친환경 기술의 투자자로 포장합니다. 탄소 포집과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ESG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 매출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람코의 앞날은 여전히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대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람코의 매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아람코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생산 단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생산할 수 있어 석유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 투자를 바탕으로 수소, 암모니아 같은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람코의 성패는 석유의 황혼기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람코는 오늘날 석유 시대의 왕좌에 서 있는 동시에 탈석유 시대의 시험대에도 올라 있습니다. 사우디 경제와 세계 경제를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 그것이 바로 아람코입니다. 앞으로의 10년, 아람코의 행보는 단순한 기업의 미래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업로그 아람코였습니다. 네, 아람코에 대해 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이슈들도 짚어드릴 텐데요. 자빈 아나운서 어떤 뉴스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를 10억 원 넘게 보유한 국내 투자자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기준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규모는 총 24조 원,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2억 원에 달합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60대, 그리고 30대 순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대 투자자 수는 가장 적었지만 1인당 평균 보유액은 가장 높아 2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계좌 수는 1,000만 개가 넘고 전체 암호화폐 보유액은 111조 원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식 대주주 기준 강화로 과세를 피하려는 투자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사 간 법적 분쟁과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청 구조가 많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법 적용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 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에 대해 기업인을 범죄자로 몰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경제계는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 입법과 보완 조치 마련을 요구 중이며 정부와 국회의 산업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추가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만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 개발과 상업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SK가 2대 주주로 참여한 미국 SMR 기업 테라파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정부의 규제와 공급망 구축이 SMR 확산의 핵심이라며 SK와의 협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SK는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나트륨 냉각 방식과 SMR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 평가하며 2040년 수백 조 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한 민간 인센티브 지원과 정부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도 함께 회동하며 한국형 SMR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테라파워는 현재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를 건설 중이며 SK는 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실증 및 상용화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1%대로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해법으로 AI 대전환을 선택했습니다.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AI와 차세대 첨단 기술 중심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로봇, 반도체, 자동차 등 7대 주력 제조업에 AI를 접목한 피지컬 AI 세계 1위 도약과 초전도체, LNG, 화물창 등 15개 차세대 기술에 상용합니다.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을 3%대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정부 R&D 예산안을 19.3% 확대 35조 원으로 편성했고 AI 투자에만 2조 3천억 원,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에도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력 양성 계획의 실효성과 고용 유연화,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 등 근본적 구조 개혁이 빠진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AI 고급 인력 부족과 해외 유출 문제 해결 없이는 이번 전략도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편의점 1위를 다투는 GS25가 올해 상반기 100곳이 넘는 점포를 줄이며 사상 첫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소비 침체와 이커머스 공세, 그리고 점포 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GS25뿐만 아니라 세븐일레븐, 이마트24도 작년 한 해 각각 수백 개 점포를 줄였습니다. 전체 편의점 수는 이미 5만 4천 개를 넘어섰고 국민 941명당 한 곳꼴로 일본보다 인구 대비 2.3배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체 상태입니다. GS25의 영업이익은 5분기 연속 줄고 있고 올해 상반기 편의점 3사 합산 매출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식품 중심의 편의점 매출이 감소하는 동안 이커머스 식품 매출은 매달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편의점 산업의 전성기는 끝났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도 크게 올랐는데요.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한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강세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1.3% 상승해주면서 3,209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은 268억 원 물량을 담아내줬고요. 기관도 2,520억 원 물량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3,869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 후에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왔는데요.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장중 최고 2%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 상승분 보여주면서 1.98% 상승하면서 79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이 2,268억 원 크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도 792억 원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841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약세의 흐름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강세 전환을 해줬습니다. 0.14% 상승해주면서 71,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26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3.39% 상승해줬습니다. 25만 9,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모든 종목이 빨간불 켰는데요. 방산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 자동차주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시장에서 6% 가까이 오르는 강한 흐름 나타났는데요. 5.95% 상승하면서 65,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세 나타난 가운데 파마리서치와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빨간불 켰습니다. 알테오젠도 3.79%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43만 8천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에코프로 형제주들도 동반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 가까이, 에코프로도 3% 가까이 빨간불 켜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10.08% 강하게 급등해주면서 28만 9,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ALB바이오와 삼천당 제약 모두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ABL바이오는 8.56% 강하게 빨간불 켜주면서 88,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자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배경에는 바로 호실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올 2분기에 매출 8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무려 799%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영업이익도 15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개선이 일시적이지 않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확보한 기술력과 레퍼런스가 강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끌어낸 것으로 비춰집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바탕으로 장 초반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 성장과 맞물려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 시어스 테크놀로지 장 초반 0.79% 오른 44,45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7%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현재는 5.67% 오른 46,6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해주면서 오늘도 강하게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분기 연속으로 호실적을 흐름을 이어오면서 시장에서는 단순히 일시적 반짝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세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전장 사업에서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고 신사업 확장성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 모멘텀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안도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앞으로는 실적이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고가 보여줬던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흐름 보여줬던 로봇주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 여기에 산업 현장의 인건비 부담 확대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대체제로 꼽히는 로봇 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이 된 건데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물류 산업용 로봇까지 전방위적인 수요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신제품 개발과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단기 이벤트를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로봇 자동화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데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시점과 속도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로봇주 상승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던 로봇주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SK스퀘어 소식 전해드립니다. SK스퀘어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자회사 가치 상승입니다. NH투자증권은 SK스퀘어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SK스퀘어 순자산 가치, 즉 NAV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열풍에서 HBM 수요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SK스퀘어는 지난해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했는데요. 올해도 내달까지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 환원 행보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AI 버블 논란,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시장 진입, 공급 과잉 우려 같은 변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관련 투자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가진 기술적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SK스퀘어는 자회사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효과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SK스퀘어 장 초반 1.77% 오른 13만 7,700원으로 시작해 장중한 때 8%가 넘는 오름폭을 보여주다 현재는 6.65% 상승한 14만 4,3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SK스퀘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3.39%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SK스퀘어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의 성장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죠. 최근 글로벌 AI 투자 열풍 속에서 반도체와 인프라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역시 변수는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사이클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였던 SK스퀘어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는 애플 관련 소식인데요. 2차 전지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섹터는 바로 IT, 부품주였습니다.
애플이 내년쯤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공급망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의 주가가 잇따라 강세 흐름을 보인 건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BH, 덕산, 네오룩스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부터 연상 회로기관, 유기 발광 소재까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수의 기대감을 톡톡히 누린 겁니다. 특히 애플이 본격적으로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 경우 단순한 출시에 그치지 않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지형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최대 IT 기업과의 협력 여부가 주가를 견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 공급망 관련 뉴스에 시장의 촉각이 한층 더 곤두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흐름이죠. 애플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 폴더블 아이폰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뜻밖의 행보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무려 14,650원까지 오르며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바로 바이오 산업 진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아스는 지난 22일 항체 기반 신약 개발 업체 노벨티 노빌리티의 주식 약 244만 주를 150억 원 규모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코아스가 확보하게 되는 지분율은 14.3%이고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8일입니다. 코아스는 이번 투자 목적을 단순한 재무적 투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신약 개발과 제약, 바이오 신규 진출을 추진하면서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기존의 사무가구 본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코아스는 바이오 산업 진출이라는 깜짝 발표에 힘입어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약 개발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 코아스, 장 초반 24.4% 오른 14,020원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거의 30%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지만요. 현재는 이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고도 하락한 3.28% 내린 1,9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코아스 오늘 인수합병 이슈로 크게 움직였던 종목도 전해주셨습니다. 노벨티 노빌리티라는 기업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3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가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가구와 공간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는 코아스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 사업 다각화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리스크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강한 흐름 잠깐 보여줬었던 종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특징주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예지 아나운서 오늘 어떤 인물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의 인물 로그 바로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JP모건의 CEO인데요. 세계 금융의 심장부, 월가를 대표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CEO 제이미 다이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금융인이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정부와 시장이 모두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자 미국 금융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가 걸어온 길과 남긴 발자취, 그리고 세계 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195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그리스계 이민자 출신으로 뉴욕 퀸즈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증권업계에 몸담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이먼은 어려서부터 금융 용어와 시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터프츠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학과 시장의 움직임을 읽는 경제학을 함께 공부한 것은 그의 경영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계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졸업 후 다이먼은 전설적인 금융인 샘 포드 웨일의 비서로 일하며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웨일은 은행 임수합병의 대가로 불렸는데 다이먼은 그의 곁에서 M&A 전략, 조직 통합, 인재 관리의 노하우를 몸소 배웠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다이먼을 위기 속에서 빛나는 경영자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다이먼은 시티그룹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웨일과의 갈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2000년 뱅크원 CEO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시 뱅크원은 같은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다이먼은 철저한 비용 절감과 위험 관리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2004년 JP모건 체이스가 뱅크원을 인수하면서 다이먼은 자연스럽게 JP모건에 합류했습니다. 이듬해 그는 CEO에 선임되었고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JP모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이렇게 장기간 최고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다이먼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은 비교적 안전했는데요. 다이먼은 위기 이전부터 고위험 서브프라임 대출과 복잡한 파생 상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베이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해 위기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P모건은 미국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시장 안정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이먼은 단호했습니다. 위험은 감수하되 무모하지 말라. 그의 원칙은 지금도 경영 철학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도 다이먼은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줄줄이 휘청거릴 때 JP모건은 다른 은행들과 함께 긴급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JP모건은 다시 한번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이먼은 금융계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응하고 정부와 협상하며 시장에 신뢰를 주는 존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이먼은 JP모건을 경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며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가 강한 소비와 고용 덕분에 여전히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특히 미중 갈등을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그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을 언급하며 JP모건이 ESG 투자와 탄소 중립 전환에 기여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힙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포브스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명단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립니다. 그의 직설적인 화법과 강한 리더십은 비판도 불러왔지만 시장은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날 JP모건은 세계 최대 은행으로 자리 잡았고 다이먼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파수꾼, 때로는 조언자, 그리고 위기 속 구원자로 남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나는 금융인 제이미 다이먼,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세계 금융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였습니다. 네, 인물로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도 살펴볼 텐데요. 자빈 아나운서 어떤 리포트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은 국내 대표 시각 특수효과 기업 덱스터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미스터고 신과 함께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는 영화 CG 기업을 넘어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2012년 설립 이후 국내외 대형 영화의 CG와 시각 효과를 맡으며 성장했습니다. 2015년 코스닥 상장 이후 음향 전문 스튜디오 라이브톤, 콘텐츠 제작사 덱스터 픽처스, 그리고 광고 대행사 크레마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현재 매출 비중은 VFX 47.7%, 광고 제작 43.9%, 콘텐츠 제작 8.4%로 구성됩니다. 즉 영화 CG에만 의존하지 않고 광고와 드라마 제작까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상황입니다. 덱스터가 가장 공들이는 신사업은 바로 실감형 콘텐츠 B2C 사업입니다. 대표 사례가 올해 말 공개될 플래시백 그라운드 계림 전시관인데요.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초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기존 미디어 아트 전시는 빌려온 공간에서 진행했다면 계림은 기획 공간, 설계 콘텐츠, 그리고 제작 운영까지 덱스터가 직접 주도한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주라는 대표 관광지에 위치해 있어 에이펙 정상회의 효과까지 더해 관람객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와 해외 진출까지 계획 중입니다. 덱스터는 이제 단순히 CG 외주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 제작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자회사 덱스터 픽처스가 제작한 첫 드라마 견우와 성녀가 현재 TVN에서 방영 중인데요. 향후 머털도사, 이제야 연애, 비원 같은 다양한 작품들도 제작 예정입니다. 즉 덱스터가 IP를 직접 확보하고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적은 다소 아쉽습니다. 2024년 매출은 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줄었고 영업손실은 89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VFX 발주가 줄고 광고 마케팅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2025년에는 매출 590억 원, 영업손실 83억 원으로 적자폭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드라마 제작 매출 반영, 그리고 계림 전시 효과로 성장세가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덱스터의 강점은 VFX, 음향, 광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까지 아우르는 풀 패키지 역량입니다. 여기에 계림을 시작으로 B2C 유료 전시 사업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글로벌에는 AI 스튜디오가 등장해 영상 제작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내고 있는데요. 이들이 전통 VFX 기업의 단가와 인력 경쟁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덱스터는 자체 소프트웨어 80여 종과 글로벌 OTT 협업 경험을 무기로 대응 중입니다. 덱스터는 VFX 전문 기업에서 콘텐츠 종합 스튜디오로 확장 중이며 계림 같은 실감형 B2C 전시와 드라마 제작이 향후 주가 리레이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실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 성장성에 베팅하는 기업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엔 영화 뒤에서 CG만 만들던 회사가 앞으로는 드라마도 만들고 또 전시관도 운영하며 직접 관객과 만나는 스튜디오로 변신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보겠는데요. 뉴욕 증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죠.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고요. 옵션 시장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도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내일도 어떤 흐름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자빈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파월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을 요약해보자면요.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굉장히 축축 처지는 하루인데 이대로만 같아라 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만 같아라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빨간불 켜는 우리 국내 시장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예지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가 9월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신중한 어조를 보이면서 연내 인하폭을 둘러싸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페드 통화정책이 웨이트 앤드 C에서 무브 앤드 C 기조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이번 주 발표될 7월 물가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 파적 발언 덕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아시아 증시에 해가 떴다라고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아시아 증시 모두 강한 흐름 보여줬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시장이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찾아내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강세 흐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한 줄 정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